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KYD 총선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 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이신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핌 독자 여러분, 의정부 을 민주당 경선 후보 권혁기입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현재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에서 정무기획실장직으로 모시고 있는 권혁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직함이 이제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 업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직함이. 그래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필요한 메시지 컨텐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께 어떻게 잘 알릴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지, 그런 방법까지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장님 행보를 보면은 좀 당직자로도 좀 오래 일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으로도 지내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직책이나 좀 역할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치열하게 정권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으로서 정권의 독주와 무능을 견제하고 올바른 국민들의 평가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현직이 지금으로선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일이고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이에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도보다리라고 하는 판문점의 한 장소에서 두 분이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우리와 북한 측이 합의를 해서 그 장면을 목소리는 방송을 하지 않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화면은 영상은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의 생중계로 타진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 도바다리 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북한의 핵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오늘 회담으로 남북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고 해빙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전략경선 후보님 확정된 지 좀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한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 그 전략경선이 확정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 테러를 올해 초에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당무에 복귀하던 때 총선 결심이 좀 섰다고 적었었는데 좀 실장님의 총선 출마의 변을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터널은 제 정치 인생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남북이 갈라진 현대사에서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정치인 테러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충격이 크셨고 저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참 저도 가슴속에 가슴속이 이제 머릿속이 멍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져온 각 분야의 퇴행, 그 중에 있어서도 이 민주주의의 후퇴가 불러온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의 여러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사람은 이재명 한 명밖에 없다. 참 의미심장한 말로 들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얻어맞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테러로 병상에 계시다가 그날 이제 복귀하는 날 제가 국회 앞에서 배웅을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표가 먼저 악수를 건네서 악수를 하게 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치 위로를 받아야 할 이재명 대표가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을 내라. 이런 의미로 저한테 악수를 건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때 함께 싸워야겠다. 이재명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장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출마 이제 후보로 좀 예비 후보로 지정되고 나서 뭐 별 말씀은 없으셨나요? 네, 이제 네.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신 당대표심이니까 아,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대표랑 실장님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꽤 오래 전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당시 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세균 대표셨어요. 그때 저는 그 민주당의 공보국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남에 노동 전문 변호사 한 분이 부대변인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게 됩니다. 그때 뵀던 그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됐던 장면이고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참 에너지 넘치시고 명쾌하시고 그런 부대변인으로서의 논평과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대변인 활동을 잘 하고 나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성남시장의 취임이죠. 성남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대변인과 공보국장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고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나름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지 저를 성남시장 홍보 자문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시정 발전 로드맵 회의나 또는 성남시의 각종 홍보와 관련된 기획 회의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제가 공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봤는지 당시 성남시 대변인실 직원들에게 제가 특강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럼 역시 실장님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좀 힘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국민과 당원이 뽑아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퇴행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내라고 국민들은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민주당을 이끌 선장은 국민과 당원이 이재명 대표로 뽑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힘을 모은다는 건 이재명 대표를 뽑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뭉쳐서 반드시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의정부 을 지역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의정부 시민들,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갑작스럽게 의정부의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을 유권자 여러분, 의정부을 시민 여러분, 경선 후보로 출마해서 경선 투표일까지의 짧은 기간만 보지 말아주시고 제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대선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해서 민주당에 입문을 하게 됐고 지금 26년간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지난 정치적인 역정들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결코 우리 의정부을 유권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항상 의정부을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방금 당을 위해서라고 약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총선도 한번 도전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당시에는 용산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제 현재 지역위원장이신 강태용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우선됐었던 걸로 맞아요. 네,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출마 결심을 접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4년 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춘추관장으로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뭐 뉴스나 보도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나름 지명도도 꽤 있었어요.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어서 여러 지역을 고심하다가 민주당에게는 험지라고 하는 용산에서 출마하는 게 도리겠다. 대통령실에서 춘추관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래도 당이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용산에서 1년간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 지도부는 저보다는 지금의 강태용 위원장, 당시 서울시 행정부 시장을 했던 분이 더 적합한 후보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분을 공천을 줬고 저는 이제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낙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속상했죠. 네. 약간의 절망과 속상함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마음을 추스렸고 저는 그런 일을 겪고도 한 번도 당을 탓하거나 당을 원망하거나 당의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4년 전 총선이 바로 끝나자마자 새로 출범하게 된 당 지도부가 다시 또 당을 위해서 복무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당에서 했던 역할이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홍근 원내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을 하면서 열심히 또다시 국민들과 당원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 저의 4년간의 궤적을 잘 살펴봐 주시면 의정부 을에 계시는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 을 경선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짧다고 하셨지만 정말 짧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3월 1일 날 전략 경선 이제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고 지금 3인 경선이잖아요. 이재강, 임근재 예비 후보도 있고 맞습니다. 물론 100% 국민 경선이라고는 하는데 시장님은 계속 당에 계셨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선 기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재강 후보님과 임근재 후보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의정부 을에서 우리 의정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활동을 좋게 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장점을 갖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 을에 많은 이 당원과 국민들을 만날 시간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경선 후보로서 잘 이겨내야 되는데 네. 지금 뉴스핌을 비롯한 이제 많은 언론이 제가 가지고 온 장점과 제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을 또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장점들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의정부 의뢰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동력을 삼아서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조금 후보로서 실장님의 뭐 강점 내지는 경쟁력을 조금 홍보를 하신다면. 네, 뭐 제가 청와대나 당에서 또 국회에서 활동했던 이력들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당은, 정치인은 민심을 얻어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장점은 그렇게 어렵게 생성된 정치, 정책, 민생의 콘텐츠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관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홍보가 잘 안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은 물건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의 그런 장점을 우리 의정부 의뢰의 유권자들에게 100분 저희 능력을 발휘해서 의정부가 앞으로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 또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 능력이 크게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중앙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쌓은 저의 모든 능력을 의정부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당내 경선도 뭐 난관이라면 난관이지만 사실 의정부 을 지역은 본선 후보가 돼도 좀 구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현역인 김민철 의원이 좀 컷오프된 지역이기도 한데 만약에 김민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표가 좀 나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갑자기 목이 말라지네요. 한 잔 마시고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민철 의원님은 저하고도 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일을 같이 해왔던 또 소중한 동지이고 또 선배입니다. 김민철 위원장님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국회의원이 된 이후까지 서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고받았던 사이여서 이번 김민철 의원님의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보도를 보면 김민철 의원님께서 당신의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또 이제 지역에 김민철 의원님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하게 요청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김민철 의원님의 정치적인 선택이 의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김민철 의원님께서 큰 뜻으로 훌륭한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민철 의원님의 결단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의정부의 당원들과 함께 차분하게 본선까지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김민철 의원님 얘기를 약간 했는데 사실 김 의원님처럼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꽤 있잖아요. 이게 공천 잡음을 넘어서 좀 파동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현역 국회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의 의원님들의 당선으로 지금 현역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지요. 양당이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기 이전에 많은 언론이 국민들의 그 뜻을 물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할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역할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수많은 고충 속에서의 이 야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좀 달리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국민을 옳기 때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은 일꾼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역 교체율이라는 것이죠.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이번 총선 양당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낙선하신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껍질을 깨는 진통 속에 탄생한 새로운 후보들,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그 결과로 받아들여서 평가를 내려주실 것인지 4월 10일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공천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변화랑 혁신을 위해서는 좀 약간의 혼란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좀 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위기를 좀 어떻게 보시고 극복 방안은 좀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진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 지지율 하락이라는 지금 국면을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혁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핸드폰을 하나만 바꿔도 참 주저하게 됩니다. 일상에 들어온 핸드폰을 하나 바꾸는 것도 삶의 한 패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이사를 가는 거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사회는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본질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불편하지요.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그 개혁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개혁과 변화의 고통을 감내하는 건 정치인의 몫입니다. 절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개혁하라고 변화하라고 요구만 하시면 되고 그 과정의 고통은 온전히 정치인의 몫이죠. 그 과정을 민주당이 이제 막 끝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왜 단결하지 못하냐, 왜 다 끌어안지 못하냐 이런 당원 또는 열성 지지자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힘들지만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당이 변화에 몸부림을 치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랐는지 이제 차분해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성적표를 매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당이 진심이었는지가 국민들의 평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통한다면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이번 총선의 본질인 무능과 실정의 대명사가 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것이 다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의 제1과제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총선이 지금 한 달 정도 좀 남았는데 그 안에 좀 반전 기회를 민주당이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국민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때 아닌 약간 진짜 민주당 논란도 있잖아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나 뭐 탈당하신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은 좀 탈당할 것으로 좀 지금 5일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영표 의원님들이 이제 추진하는 민주연대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진짜 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좀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민주 세력이면 집을 나가면 안 되죠. 집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제가 사는 곳입니다. 가족 중에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도 안 되고 네. 또 가족을 포기하고 그 집을 나가서도 안 됩니다. 불편함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구성원들끼리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어쩔 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화해로 풀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죠. 당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그 당시 당 지도부의 노선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노선이 맞았던 당 지도부와도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간다면 결국 이 민주당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 투쟁을 벌이셨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 탈당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실패한 정치 노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나 정치적인 경력이 훨씬 낮은 저도 4년 전에 그런 선택을 받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당을 위해서 복무를 했습니다. 선당 후사의 자세라는 것을 가진 자만이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조금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천도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이제 실장님으로서 좀 공천을 평가하신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낸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껍질이 깨지는 과정만 지켜본다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껍질이 깨지고 난 뒤에 탄생한 창조물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선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왜 개혁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인지 가려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들은 총선 대선에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결정짓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살림살이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령이죠. 지금 저희들의 생활을 보면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 사는 게 부담됩니다. 어느덧 귤 한 봉지가 10,000원에 몇십 개, 5,000원에 몇십 개 하던 귤이 뭐 25,000원, 30,0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귤을 좋아해서 집에 들어갈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물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아주 고충입니다. 그러면 경제 전망이 이 고통을 참아내면 좋아질까? 더 안 좋은 건 그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더더욱 나쁜 건 이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과 방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저는 그것이 이번 총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국민의힘은 쇼를 잘해서 민주당보다 조용하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으로서 힘을 내다고 그쪽에 표를 몰아주실지, 이것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과정은 과정대로 평가하실 것이라고 보시고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아는 현명한 우리 주권자의 판단이 올바로 서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큰 틀은 정권 심판론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번 총선은 좀 구도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뭐 이런 제3당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들이 좀 이번 총선에서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예측해 보신다면. 지금 선거 구도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3당들의 영향력이 특히 지역 선거보다는 비례투표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제3당의 선전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일은 이재명 대표가 손쉬운 병립형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결단을 시작으로 야권 성향의 많은 제3신당들이 탄생을 했고 나름 국민들에게 큰 어필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야권의 분열로 이어져서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총선을 복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비문 반문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가 총선을 치를 수 없으니 물러나라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그 일만 했습니다.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 그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많은 호남 의원들이 탈당을 합니다. 낙천됐는데 탈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미 선탈당을 해버리고 국민의 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게 되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총선 당일날 개표 결과를 봤을 때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구 표로는 호남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비례투표에서도 민주당을 앞서면서 많은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됐는가? 호남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지만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흔히 말하는 PK벨트에서 또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보다 한 석 더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고 제1당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갖게 되죠. 이것이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의 탄핵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총선 결과가 없었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투표소에서 했는가? 지역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 후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민주당은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비례대표 때는 소신대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면 민주당 비례에게 표를 주셨고 안철수 신당도 힘을 얻기를 원하는 유권자는 안철수 신당에게 표를 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략투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표소에 나가지 않아서 기권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민주당한테 일부 불만도 있고 또는 제3당에도 일부 불만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주권자들이 유권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총선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야권 성향의 정당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그게 불만이어서 나는 기권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보다는 투표소에 나가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역구 후보도 민주당, 비례 후보도 민주연합 후보에게 표를 주실 것이고 흔히 말하는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례 후보는 기꺼이 그 정당에게 표를 주되 지역구 후보까지 그 당에 주었다가는 당신이 투표소에 나온 본연의 임무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 희석될 것을 걱정하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민주당에게 지역은 투표하겠다. 이렇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호소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야당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로 기권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장에 나오셔서 전략적인 투표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먹고 있는 이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투표. 정말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상외로 조국혁신당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그 조국혁신당에 좀 약진하는 그런 모양새가 민주당에는 좀 이익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앞섰던 많은 지지율이 제3당들이 하나둘씩 탄생하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분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 정당사를 보면 보수층은 결집력이 워낙 강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잘 변화가 없습니다. 보수 신당이 창당을 하더라도 잘 안 흔들리죠.
야권 지지자의 성향상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계신 게 야권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컬러에 따라서 새로운 신당이 탄생하면 또 그쪽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옮겨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뭐 조국 신당뿐만 아니라 많은 또 진보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또 우리 용해인 네네. 대표님을 비롯한 또 기본소득당도 또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이 라이벌 관계이고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번 비례연합당으로 외형화됐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려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신당은 뭐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또 지지하는 당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척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대로 총선을 조국 신당과 경쟁을 벌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국 신당이 국민들께 홀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뭐 그 부분대로 인정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야권의 큰 집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몫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단호하게 또 이 맏형 역할을 하는 민주당에게 크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이나 뭐 이런 거에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탈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표가 좀 갈라질 거라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우려로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새로운 미래 또는 민주당을 공통으로 지지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또는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총선까지 우리 민주당과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깊은 판단 과정 속에서 결국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전망이 아니고 역대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 고비의 선거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런 선택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국회의원이 이제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춘추관장 직을 수행도 했었고 정무계획을 하고 있는 정무기획실장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언론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임무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은 이 언론 탄압, 특히 이 방송 장악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도 아프고 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언론의 정권 감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달리 진보는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정당성까지도 혹독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몫이기 때문이죠. 설령 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보수 쪽이 저지르면 5할의 회초리를 언론이 들지만 진보 정권이 같은 잘못을 하면 18의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저 젊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국정을 운영하고 언론계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가치에 잣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일정 정도는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누리는 환경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노골적입니다. 방송을 장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정권을 운영하는 핵심 권력자들에게 쓴소리, 비판의 소리
하는 것 자체를 다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특히 방송은 철저하게 국민 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은, 언론은 공정한 잣대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하고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가 만일 의정부를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의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서의 과제로서 이 법을 다시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정치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짜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좀 실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란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 국민들이 살기 편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고물가, 일자리 부족, 그리고 거시경제의 위기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특히 어려운 자리에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의 고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결될 정부의 방안도 없고 또 조짐도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좋은 정치란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그것이 비록 가진 자들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시기에는 과감하게 어려운 자리에서 버티는 분들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드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계셔서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집단화되고 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그런 도구조차 없는 분들은 가슴만 치며 살아야 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의 소리에,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현상이 아주 다분합니다. 찾아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내신 분들까지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찾아내고 먼저 하나하나씩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송출될 때쯤이면 당내 경선이 임박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골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뉴스핌에 해가 된다면 네, 알아서 네.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정부를 시민들께 평가를 받게 됐는지 나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8일, 9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00% 국민 경선입니다. 우리 의정부 유권자 여러분께 민주당에서 의정부를 유권자를 대표할 훌륭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전화가 갈 것입니다. 요즘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게 유행인데 그날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전화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경력을 잘 살펴봐 주셔서 제가
좋은 국회의원 후보라고 판단되시면 과감히 권혁기를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정부 을 지역구 예비후보이신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녕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틱컵의 신현이이신 가티언 연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aptop create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독려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님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